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1쪽부터 53쪽까지 공부할 거고요. 근대적 개혁의 추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1쪽 상단 부분을 보세요. 자, 제목은 개항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다. 자, 조선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항한 이후에 개항장에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거류지라는 게 뭐냐면 조약에 의해서 정해진 지역인데요. 이 거류지에서는 외국인들이 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일본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독점하자 청 상인들이 이제는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가 허용을 해줘요. 그러자 일본인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조약을 맺은 나라들도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가 뭐였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가장 유리한 대우를 자기 나라에도 적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청상인이 개항장을 벗어나 내륙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최국 대우 조약을 맺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청상인처럼 다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면서 상점을 독점하고 국내 상인들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상권을 위협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공령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본인들이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기계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들, 공산품 같은 거를 많이 팔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많이 수입해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 쌀을 수입해 가자. 그럼 조선에 있는 쌀이 자꾸 일본으로 빠져나가니까 조선 안에서는 쌀이 부족해지겠죠. 자, 물건이 부족해지면, 쌀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에서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쌀이 부족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점점 더 식량 사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나 황해도에 있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하고요. 이 방공령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는 그 식량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즉 지금 조선에 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지 말자. 요게 방공령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방공령 때문에 일본인들이 쌀을 수입을 못해 가서 피해를 봤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고 멋대로 방공령을 선포했느냐 하면서 이제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방공령은 철회되고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2쪽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발생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부터 볼게요. 자, 동학은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서양의 종교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인내천 사상을 내세웠던 종교이다. 뭐 동학 예전에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 동학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많이 퍼져 나갔고 이것은 사회를 바꾸자 사회개혁 그리고 외국 세력을 반대한다. 이 사회개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반봉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구시대적인 제도를 없애자. 반봉건, 사회개혁. 그리고 반외세, 외국 세력이 침탈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농민운동으로 동학이 점점 이제 농민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으로 가서요. 자, 이러한 농민들의 봉기가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 고부 지역에 있었던 관리인 조병갑,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자,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만석보 자리에 세워진 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만석보라고 끄는 게 뭐냐면 저수지예요. 벼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데 원래 이 고부 지역에는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백성들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죠. 근데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새롭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너희 농사 지을 때 이 만석보에서 물 끌어다 써라. 그 대신 세금을 내라. 즉 물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서는 이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처음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부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일어나게 된 봉기, 고부 농민 봉기. 그리고 그 이후에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제 대대적인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이제 1894년에 시작되는데 이 전봉준은 누구냐? 원래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훈장님, 서당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훈장님 노릇도 하고 그리고 뭐 한약을 지어주는 한의사도 했었대요. 근데 양반이지만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겉보기에는 일반 농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을 가진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관아에 찾아갔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죽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전봉준이 이제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농민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농민군들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군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이 농민 반란을 막기 위해서 보낸 군대죠.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그 전주성을 농민군이 장악을 하게 됐어요.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에게 장악당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주성도 점령이 되자 정부가 이제 바짝 쫄은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청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부가 청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파견되죠. 그 당시 청나라 군대가 약 1,5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군대를 보내자 그때 일본군도 덩달아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일본군은 약 6,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뭐야? 농민군이 봤을 때 반외세, 외국 세력을 굉장히 싫어하는 농민군인데 자기네가 농민 반란을 일으키자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뭔가 자기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되자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농민군은 서둘러 화해를 해요. 지금 외국 군대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빨리 화해하자. 그러면서 전주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화약도 중요해요. 농민군은 일단 해산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약속했겠죠.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해산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후에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해서요. 이것도 중요해요.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럼 집강소가 뭐냐? 농민군이 설치했던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죠. 그래서 고을에서 집강소, 각 고을마다 집강소를 만들어서 각종 개혁을 담당하게 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고, 그리고 정부도 개혁의 극으로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 일본 군대에게 이제 돌아가라. 우리 다 끝났다. 화해했다. 돌아가라. 철수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근데 일본군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서는 경복궁을 침범하죠. 그리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여요. 그게 뭐다? 청일전쟁이에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 게 청일전쟁인데 이걸 조선 땅 평양에서 싸웠어요. 이것은 완전 그냥 조선을 먹겠다라는 침략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농민군들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일본군 쫓아야 된다 하면서 다시 봉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농민군들이 재봉기를 했다. 2차 봉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보면 농민군은 다시 봉기해서 서울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내쫓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농민군들의 2차 봉기 때는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농민군들의 부대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광군과 농민군이 이렇게 농민군 대 일본군 플러스 관군 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은 굉장히 최첨단 아니죠. 하여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 농민군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게 돼요. 농민군은 급하게 해산을 하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그 외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 있죠? 어디 순창. 네, 순창에 가서 거기 옛 부하가 살고 있었대요. 그 옛 부하에게 이제 몰래 숨어간 거죠. 근데 그 옛 부하가 현상금의 눈이 멀어서 배신을 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관아에 가서 잃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동학농민운동의 주도자인 전봉준이 숨어 있다. 해가지고 결국 전봉준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때 일본군이 그랬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럼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전봉준이 나는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41살의 나이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이 되었죠. 그래서 전봉준이 처형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네, 체포되어서 잡혀가는 전봉준 나오죠? 여기에 있는 요 분이 전봉준인데요. 어때요? 몸집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그래서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잡혀가서 이제 처형당할 때 그 노래가 농민들 사이에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음악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잠깐 불러볼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네, 이런 노래 혹시 음악 시간에 배웠나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노래에서 녹두꽃이 떨어진다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녹두장군 전봉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이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청포장수 울고 간다. 즉 백성들이 울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노래죠. 그럼 이제 끝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를 했죠. 일본군 때문에.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이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여기 아래 보면은 역사탐구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각자 모든별로 해볼 건데요.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다. 이 갑오개혁이라는 거는 조선 정부가 실시했던 개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농민들의 요구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농민군들이 해체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 또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의병운동에 가담했다. 그래서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 의의가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 일어난 청과 일본의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줬어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다. 그럼 앞으로 조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나라는 청일까요? 일본일까요? 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굉장히 조선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